사설이 영향이 큽니다. 일반 시민. 그런데 이게 쭉 1년 동안 논의를 하게 된 결과는 점점 이 격차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찬성 반대 반반 정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심해질수록 점차 이제 이 낙태 금지를 특히 이게 헌법으로 둔다는 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의견이 다수가 모이는 거예요. 40% 이상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합의에 대해서 아일랜드 의회는 과반수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마지막으로 민주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헌법을 고쳤어요. 시민의회에서 한 일이 지금 이 의회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해낸 거죠. 해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하고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의논을 해서 토론을 해가는 이야기를 해가는 대화를 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나는 A당, B당 해가지고 A당, B당은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잘 해가지고 이거 말싸움이다. 누가 상대방을 이렇게 뒤에서 찌를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통로를 잘 하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다 많이 투표를 해줄 수 있는 그룹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민회는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시민들이 모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 하면 가만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반이 있다가 나중에 8대2로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잖아요. 슈퍼 머저리티라고 합니다. 그냥 과반이 다수가 초다수라고. 그러니까 잘 조직한 시민의회 그리고 그 논제를 잘 잡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그런 논점을 잡은 시민의회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게 초다수에 이른다는 것이고 초다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에서 핵심 대화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적대적인 A팀, B팀 여기 이제 게임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골드 마이너야 이런 목표로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고 A당, B당은 당원으로 모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이미 여러분 OECD TV 보면 OECD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조금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이는 그런 국제사회 조직입니다. 지금 회원국이 한 30몇 개 됩니까? OECD라는 곳에서 작년에 이 시민의회, 영어로는 Citizens Assembly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Assembly다, 의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National Assembly라고 하죠. Citizens Assembly인데 Citizens Assembly에 대해서 OECD는 정치적으로 무슨 컬러가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유엔이랑 비슷한 데입니다. 여러 나라가 모인 유엔보다는 유엔은 세계 전 나라가 모든 나라가 있지만은 OECD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이제 Citizens Assembly에 대해서 New Democratic Institution 새로운 민주적인 그런 기구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이런 주요 선진국이 되겠는데 시즌스 어셈블리가 몇백 차례 이렇게 개최를 했고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룰은 어떻게 되며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시민회를 처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2004년 5년에 그때는 시민회라는 말이 없었고 제가 처음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 20년 됐죠? 20년 되고 보니까 OECD 같은 데서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주
민주주의 오늘과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인정을 하게 된 제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도 좀 더 분발을 해야 이런 지금 OECD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화된 그런 제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보도가 그런 방식으로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여러분 노란 조끼 운동하는 거 기억하시죠? 노란 조끼를 들고 우리나라 외신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노란 조끼 운동을 왜 하는지 그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는지 그런 잘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냥 노란 조끼 입고 그냥 어디서 타이어 태우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노란 조끼 운동이 사실 처음 제기됐을 때는 서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유가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만 이 주장을 사실은 기후 문제하고 노란조끼 운동하는 분들이 연결시켰고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지금도 그렇죠 미크롱이 대담하게 이니셔티브를 냈어요. 당신들의 의견을 시민의 방식으로 모으겠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거기도 건 7, 8개월 정도 프랑스 전역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새롭고 신기한 최초로 시도되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완전히 일반 의회의 어떤 대표 방식과 어떤 동등한 지위에 서는 이런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투표해서 선거 뽑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선도 그렇지만 뽑아놓으니까 영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심판을 한다면 다음 대선 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중간에 이제 뭐 이번 지방선거 보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합니다만 결국 내가 뽑아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무슨 0.7% 차이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습니다만 문제가 정말 현재 진행 중이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제도.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민의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소집해서 그 안에서 논의가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만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시민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이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여기서 시민의회에 대해서 이따 대담도 하면서 아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그런 깊은 이야기 대신에 한국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2004년, 5년에 시민의회 제안을 했던 것은 당시에는 여러분 부안의 이제 핵폐기물 방패장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어디입니까? 이번에 잼버리 할 때도 문제가 됐던 그 장소 그쪽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